인연 요물이네. 아주 찰지게 생겼어.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던 두 대령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어요. 그 말을 들은 여자가 한 달 뒤에 자신들의 목줄을 쥐게 될 거라는 걸. 장부에서 사라진 25명의 병사,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는 젊은이들, 그리고 누군가 조직적으로 덮고 있는 수십억 원의 비밀. 이 군단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여군 최초이자 최연소로 진급한 그녀는 어떻게 그 모든 걸 뒤집어 엎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4월 7일 월요일 오전 9시 경기도 김포시 외곽 마지막 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강기동군단 정문 앞에 검은색 군용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이는 군복 위에 별 3개를 단 여성 장교 윤아 중장이었습니다. 38배 나이의 여군 최초이자 최연소로 중장 계급을 단 그녀는 오늘부터 이 군단의 새 지휘관으로 부임하는 참이었습니다. 정문 초소의 경계병이 황급히 거수 경례를 올렸고 윤아는 짧게 답례한 뒤 사령부 건물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4월 초의 바람이 제법 차가웠지만 그녀의 표정은 담담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한 얼굴 아래로 날카로운 시선이 주변을 훑고 있었죠. 정문에서 사령부까지 이어지는 길, 페인트가 벗겨진 안내 표지판, 보수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듯 외벽 일부가 검게 그을린 생활관 건물의 흔적까지 사소한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령부 현관에는 이미 참모진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부군단장 송 소장, 53세 나이에 이 군단에서만 3년째 근무 중인 인물이었죠. 그 옆으로 참모장, 인사처장 권 대령 등 주요 지휘관들이 줄지어 섰고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강기동군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군단장님. 송 소장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윤아는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경계심을 읽어냈습니다. 환영이라기보다는 관찰에 가까운 시선이었죠.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참모진 뒤편으로는 취임식에 맞춰 급히 들여놓은 듯한 수십 개의 화환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윤아는 가중 하나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화려한 꽃장식 아래 리본에는 백송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장학재단이 왜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화환을 보냈을까? 윤아는 첫 번째 의문부호를 마음속에 찍어두었습니다. 취임식은 형식적인 절차대로 진행됐습니다. 윤아는 단상 위에서 짧은 취임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한강기동군단의 지휘관으로서 병사 한 명 한 명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군대는 국가를 지키는 곳이지만 그 전에 군인을 지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연단 아래 참모진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윤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송 소장의 입꼬리가 살짝 실룩거리는 것이 보였는데 그 움직임은 긴장이라기보다는 냉소에 가까웠습니다. 윤아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인사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직후 윤아는 곧바로 부대 현황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브리핑실에 들어서자 인사처장 권 대령이 노트북을 펼치며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권 대령은 또박또박한 말투로 숫자들을 읊어나갔습니다. 현재 군단 예하 병력은 총 12,354명이며 장교 892명, 부사관 2,421명, 병사 9,0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나는 화면에 띄워진 숫자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특정 항목을 짚었습니다. 3대대 병력 현황을 다시 보여주세요. 권 대령의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자 3대대 인원 현황이 떴는데 장부상 120명으로 기재되어 있었죠. 유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현재 3대대 생활관에 25명의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어디 있습니까? 회의실 안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권 대령이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일부 인원이 외부 훈련과 병가 등으로 빠져 있습니다. 외부 훈련 인원이 몇 명이고 병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건 확인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권 대령의 눈빛은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나는 권 대령이 펼쳐든 장부 페이지를 조용히 접어 표식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유나는 점심시간에 맞춰 병사 식당을 방문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송 소장이 황급히 만류했습니다. 군단장님, 첫날부터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일 정식 일정을 잡아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바로 가보겠습니다. 유나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송 소장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뒤따랐습니다. 회의실을 나선 장교들 몇몇이 복도에서 모여 빡센 사람이 왔네. 우리도 쇼 좀 해야 하나. 라는 속삭임을 나누는 것을 유나는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각 유나는 예고 없이 2대대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식당 안은 어수선했고 배식대 앞에 줄 선 병사들이 군단장의 등장에 놀라 허둥지둥 경례를 올렸습니다. 유나는 배식대 앞으로 다가가 식판 위에 올려진 음식들을 살폈습니다. 김치찌개 속 돼지고기 조각은 지나치게 작았고 색깔도 어딘가 탁해 보였습니다. 오늘 고기는 어디서 납품받은 겁니까? 급양관이 더듬거리며 백송푸드에서 납품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대답 대신 식당 한쪽 구석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는 병사 2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왜 급식을 안 먹고 컵라면을 먹고 있습니까? 병사들이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그중 박상병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죠. 저기 급식을 먹으면 배가 아파서요. 속이 안 좋습니다. 배가 아프다니 얼마나 됐습니까? 한 3개월 됐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많이 그래요. 유나의 표정이 냉정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고 실제로 식판을 거의 비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병사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잔반통에는 음식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가 아닌 깊은 실망감으로 빛났습니다. 군단장이 부임하는 첫날에도 이들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한다니. 납품 전표 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납품된 식재료 있고 전표 전부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급양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송 소장은 더 이상 개입하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사령부로 돌아온 유나는 집무실 문을 닫고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7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죠. 707 특임대 시절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작전 명령으로 부하 2명을 잃었던 그날. 상부의 부패한 판단이 어떻게 최전선의 생명을 앗아가는지 뼈저리게 경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유나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부하를 그런 식으로 잃지 않겠다고. 그녀는 책상에 앉아 손가락으로 가죽 표면을 느리게 두드렸습니다. 백송장학재단, 백송푸드, 25명의 공백, 3개월 된 복통. 점심시간이 끝난 뒤 집무실에 도착한 서류철 속에서 지난 3개월 치급식 전표를 꺼내 펼쳤습니다.
창밖은 벌써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군단 부지 위로 생활관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유나는 그 불빛 아래 잠든 병사들이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더 이상의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여긴 무언가 감추고 있어. 유나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한강기동군단의 새 지휘관으로서 그녀의 첫날은 그렇게 숫자가 아니라 배를 움켜쥔 병사들의 얼굴로 끝이 났습니다. 진짜 싸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의 책상 위에는 요청했던 서류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백송푸드와의 납품 계약서, 지난 3개월치 식재료 전표, 그리고 월별 납품 내역서. 유나는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녀의 미간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돼지고기 목살 1kg당 15,000원. 휴대폰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세를 검색해보니 같은 부위 도매가는 6,000원대였어요. 백송푸드의 납품 단가는 시세의 2배 반에 달했고 다른 품목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양파, 감자, 배추, 계란 할 것 없이 전부 시세의 2배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었죠. 유나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가 납품이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예산 빼돌리기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기무요원 박준영 중위 29의 젊은 장교였어요. 그는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군단장님, 부임 전에 급식 문제를 제기한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영양사 출신 소위 1명과 보급 담당 대위 1명이었는데 둘 다 인사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어떤 불이익입니까? 소위는 한 달 만에 전출됐고 대위는 보직 해임 후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둘 다 인사처장 권도혁 대령과 부군단장 송준호 소장의 결재를 거쳤습니다. 유나는 봉투 안에 든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두 장교가 작성한 보고서 사본이었는데 결재란에는 하나같이 반려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영양사 소위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납품된 돼지고기에서 이취가 나며 색깔이 변색되었습니다. 보급 담당 대위의 보고서는 더 직접적이었죠. 백송푸드 납품 단가는 타 부대 대비 평균 150% 이상입니다. 유나는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전출된 소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강원도 최전방 GOP로 갔습니다. 전출 통보를 받은 날 소위는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동기들 사이에선 진실을 말했다가 찍혔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후로 급식 문제를 입에 올리는 장교가 사라졌습니다. 대기발령 대위는요? 부대 정문을 나가는 날 자신이 썼던 보고서 사본을 품에 안고 갔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대요. 유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실을 말한 사람들이 쫓겨나고 거짓을 덮은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 군단에서 정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선례가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급식 감사 특별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원 명단을 오늘 중으로 올려주세요. 인사처와 보급처 라인이 아닌 사람들로요. 준영이 고개를 숙이며 나간 뒤 유나는 책상 한쪽에 쌓인 다른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지난달 예하 3개 대대에서 동시에 올라온 급식 잔반 폭증 보고서가 나왔어요. 1대대 잔반율 45%, 2대대 42%, 3대대 48%. 정상적인 급식이라면 있을 수 없는 수치였지만 보고서 하단에는 후속 조치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유나는 보급창으로 향했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움직였어요. 창고 안은 어둡고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형광등 몇 개가 깜빡거리고 있었고 선반 위에는 박스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죠. 유나는 천천히 통로를 걸으며 주변을 살피다가 구석에 쌓인 고기 박스들 앞에서 멈췄습니다. 박스 하나를 꺼내 뚜껑을 열자 냉동육이 비닐에 쌓여 있었는데 원산지 표기가 없었고 유통기한 부분이 뭉개져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일부러 지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박스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죠. 이게 뭡니까? 뒤따라온 군납 담당 장세훈 소령이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습니다. 39의 이 남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소령, 내가 물었어. 이 고기들 원산지 표기가 왜 다 지워져 있어? 세훈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납품 과정에서 손상된 것 같습니다. 납품 과정에서 수십 박스가 전부 똑같이 손상됐다고? 세훈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는 시선을 돌려 창고 안쪽의 철제 문을 가리켰어요. 저건 뭡니까? 냉동고입니다. 열어. 세훈이 망설이자 유나가 한 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내가 2번 말하게 하지 마.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냉동고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기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 다른 것들과 분리되어 있는 박스들이 눈에 띄었어요. 유나는 그쪽으로 다가가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급 한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원산지 표기가 선명하고 유통기한도 넉넉했어요. 이건 뭡니까? 세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간부 식당용입니다. 유나는 한참 동안 그 박스를 내려다봤습니다. 병사들에게는 원산지도 모르는 의심스러운 고기를 먹이면서 간부들은 고급 한우를 먹고 있었어요.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장세훈 소령? 유나의 목소리가 냉동고 안에 울렸습니다. 세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백송푸드 납품 단가가 시세의 2배 반이야.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지? 세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위가 누구야? 그건 세훈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유나는 한 발 더 다가섰어요. 2 사람 사이의 거리가 한 뼘도 남지 않았습니다. 소령, 지금 내 앞에서 거짓말하면 내 군 생활은 오늘로 끝이야. 솔직하게 말하면 한 번의 기회를 줄 수도 있어. 선택해. 세훈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입술이 몇 번 달싹거리더니 결국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인사처장님과 부군단장님이 백송 대표와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납품 대금 차액의 일부가 어디론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저도 모릅니다. 유나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언제 어디서? 매달 둘째 주 금요일 김포 쪽 골프장에서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냉동고 밖으로 나서며 뒤따라온 헌병에게 말했어요. 장세훈 소령, 지금부터 직무에서 배제해. 사무실 출입 금지, 모든 문서 접근 차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영내 대기 명령이야. 세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군단장님, 저는 정말 시키는 대로만. 시키는 대로 했으면 죄가 없다고? 내가 서명한 전표로 병사들이 썩은 고기를 먹었어. 그 아이들이 3개월째 배를 움켜쥐고 있는 거야. 유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냉동고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너희가 건드린 건 숫자가 아니야. 병사들의 생명이야. 세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헌병 2명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잡았고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끌려나갔어요. 창고에 남은 병사들과 간부들이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하는 창고를 나서며 동행한 헌병대장 윤태원 중령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창고에 있는 모든 식재료 재고 목록, 납품 전표, 간부 식당과 병사 식당의 식재료 배분 기록을 전부 압수해. 그리고 백송푸드 측에 내일 오전까지 납품 관련 전 직원 출석을 통보해. 사령부로 돌아오는 길 윤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의무대에서였어요. 군단장님, 이대대에서 복통호소 병사 4명이 추가로 실려왔습니다. 이번 주에만 복통으로 온 병사가 20명이 넘습니다. 전화를 끄는 윤하는 잠시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0명.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배를 움켜쥐고 잠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아들의 상태를 모른 채 안심하고 있을까. 집무실로 돌아온 윤하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생활관 건물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장세훈 소령을 직무 배제한 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위에 누가 있는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군단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쫓겨났고 진실을 덮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윤하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가야겠어. 그녀의 눈빛에 차가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서를 올리고 결재를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안 됐어요. 직접 움직이고 직접 잡아야 했습니다. 급식 비리 뒤에 뭐가 더 숨어 있는지 이제 막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장세훈 소령이 직무 배제된 다음 날 군단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장교들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라졌고 눈을 마주치면 서둘러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새로 부임한 여군 중장이 첫 주도 채 되기 전에 군납 담당 소령을 잘랐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것이죠. 윤하는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었어요. 어제 의무대에서 걸려온 전화, 일주일 만에 20명이 넘는 복통 환자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전 9시 윤하는 의무대를 방문했습니다. 의무대 건물은 사령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는데 외벽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창문 유리 하나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서자 병사 5-6명이 앉아 있었어요. 윤하의 시선이 한 병사에게 멈췄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얼굴이었는데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은 채 허리를 반으로 접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입술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가끔씩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죠. 윤하가 다가가자 병사가 놀라 일어서려 했습니다. 앉아 있어. 많이 아프지? 어젯밤부터요. 저녁 먹고 나서 갑자기. 뭘 먹었어? 급식이요. 돼지고기 볶음이랑 된장찌개요. 옆에 앉은 병사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고 대기실 절반이 어젯밤 급식 이후 같은 복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윤하는 배를 움켜쥔 그 병사의 창백한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20살.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손자였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의무대장 홍기범 소령이 나왔습니다. 42의 군의관으로 이 부대에서 3년째 의무대를 맡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군단장님, 미리 연락 주셨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요. 준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의무대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곳 아닙니까? 기범의 얼굴에 순간 긴장이 스쳤습니다.
윤아는 진료 기록부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복통 및 소화기 증상으로 내원한 병사가 132명, 대부분 가벼운 장염으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처방된 약품은 구형 소화제와 지사제뿐이었습니다. 약품 재고 목록을 보여주세요. 기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재고 목록을 훑어보니 고가 항생제와 소염제는 입고량에 비해 재고가 턱없이 부족했고 대신 구형 약품들만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윤아는 약품 창고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안쪽으로 향했어요. 창고 안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유통기한이 8개월이나 지난 수액팩 40여 개, 그리고 기록상으로는 사용된 것으로 처리됐지만 미개봉 상태로 선반 뒤에 숨겨져 있던 고가 약품 상자들이었죠. 이건 뭡니까? 윤아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기범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기록에는 사용됐다고 되어 있는데 왜 여기 그대로 있어? 어디로 빼돌린 겁니까? 기범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의무대 사무실로 돌아온 윤아는 기범을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약품 납품은 어디서 받습니까? 한빛의료재단입니다. 백송재단 산하 의료법인입니다. 윤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백송, 어제 급식 비리에서 나온 그 이름이 또 나왔어요. 납품일이 언제입니까? 매달 둘째 주 화요일입니다. 급식 납품일도 매달 둘째 주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계열사에서 급식과 약품을 동시에 납품받고 있었던 거예요. 홍기범 소령? 기범이 긴장한 얼굴로 올려다봤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약품을 병사들한테 쓴 것, 고가 약품 빼돌린 것, 전부 조사할 겁니다. 지금부터 약품 창고 출입 금지, 모든 의무 기록 열람 금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 명령입니다. 기범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군단장님, 윗선 지시 없이 제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또 그 말입니까? 윤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말을 들었어요. 위에서 시켰다고. 그 윗선이 대체 누굽니까? 기범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사령부 방향을 향했어요. 윤아는 그 시선의 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무대를 나선 윤아는 사령부로 돌아가는 길에 기무요원 박준영 중위에게 전화했습니다. 한빛의료재단 조사해. 대표가 누군지, 백송재단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군단 간부 중에 한빛 장학생 출신이 있는지 확인해. 사령부 건물에 들어서는데 복도 끝에서 익숙한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부군단장 송준호 소장이었어요.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군단장님,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준호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군단장님, 너무 깊이 파고들면 다칩니다. 윤아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뭘 파고드는 건데요? 장세훈 소령건 말입니다. 군남 문제는 복잡해요. 한두 사람 잘라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사들이 썩은 고기 먹고 배탈 나는 걸 그냥 두라는 겁니까? 준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군단장님도 아시잖습니까? 군대라는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위아래가 있고 줄이 있고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윤아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부군단장님,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뭔데요? 병사들 밥에 들어가는 썩은 고기, 유통기한 지난 약품, 아니면 그걸 납품하는 백송이라는 회사?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방 표정을 추슬렀어요. 군단장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군단장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습니까? 천천히 파악하시면서 가셔도 됩니다. 천천히요? 유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부군단장님, 조금 전에 의무대 대기실에서 20살짜리 병사가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는 걸 봤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면서요. 한 달에 13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렇게 아팠어요. 그런데 천천히 가라고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치는 건 내가 아니라 병사들입니다. 부군단장님. 그녀는 돌아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갈 생각 없습니다. 문이 닫히고 준호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접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그 여자 군단장 말입니다. 유나의 집무실에서는 기무요원 준영이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한빛의료재단 대표는 백송그룹 오인철 회장의 처남입니다. 그리고 군단 간부 중 한빛 장학생 출신이 7명 있습니다. 유나의 눈이 빛났습니다. 누구야? 인사처장 권도혁 대령, 의무대장 홍기범 소령, 군납 담당이었던 장세훈 소령, 그리고 준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부군단장 송준호 소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급식, 의료, 인사. 모든 것이 백송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부군단장 송준호가 있었죠. 조금 전 회의실에서 준호가 보였던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경고, 천천히 가라는 말 속에 담긴 위협. 그는 유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구조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개인의 비리가 아니야. 유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조직이야. 카르텔. 그녀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급식과 의료만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군단 안에 백송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과연 있을까? 시설은, 인사는 또 무엇이 썩어 있을까? 창밖으로 생활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오늘 밤에도 누군가는 배를 움켜쥐고 잠들겠죠. 유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하나씩 다 들춰내야겠어. 전면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임 열흘째 되던 밤 비가 내렸습니다. 봄비치고는 제법 거센 빗줄기였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게 밤새 이어졌고 다음 날 아침 유나가 출근했을 때 책상 위에는 긴급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삼중대 생활관 천장 붕괴 위험, 긴급 대피 완료. 유나는 보고서를 집어들고 눈을 좁혔습니다. 어젯밤 비에 생활관 천장 일부가 내려앉았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병사 32명이 긴급 대피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삼중대 생활관 앞에 도착하자 이미 시설처 인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설처장 유상범 중령, 48배 베테랑 장교가 유나를 맞았습니다. 군단장님,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유나는 대답 대신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제가 생긴 구역에 도착하자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천장 한쪽이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석고보드가 갈라지면서 그 틈으로 물이 새어 들어왔고 바닥에는 아직도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어요. 천장 안쪽으로 드러난 철골 구조물이 녹슬어 있었고 단열재는 곰팡이로 검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천장 틈새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이 건물 준공이 언제입니까? 상범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3년 전입니다. 3년? 유나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3년밖에 안 된 건물 천장이 비 한 번에 무너졌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벽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표면을 눌러봤습니다. 시멘트가 가루처럼 부스러지며 손가락 사이로 떨어졌죠. 이게 벽입니까? 상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나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다른 구역도 점검했어요. 곳곳에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벽은 손톱으로 긁어도 자국이 날 정도로 부실했고 창문 틀 주변에는 틈이 벌어져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죠. 3년 된 신축 건물이 이 정도라면 애초에 제대로 지어진 게 아니었어요. 시공업체가 어딥니까? 상범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백송건설입니다. 유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백송, 급식도 백송, 의료도 백송, 이제 시설까지 백송이었습니다. 공사 관련 서류 전부 가져와. 설계도면, 자재 납품 내역, 준공 검사 기록, 전부 다. 사령부로 돌아온 유나는 서류 더미를 펼쳤습니다. 설계도면을 보니 이 생활관은 단열재, 방수층, 내화재까지 꼼꼼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건물과 도면이 맞지 않았습니다. 도면상 벽 두께는 20cm였지만 아까 현장에서 본 벽은 10cm도 채 안 되어 보였어요. 단열재 시공 구간에서는 단열재 대신 빈 공간만 발견됐고 방수층이 있어야 할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 자재 납품 내역을 확인해 보니 더 기가 막혔어요. 서류상으로는 단열재와 방수 자재가 산더미처럼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건물 어디에도 그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납품 대금 내역을 훑어봤어요. 총 공사비 80억 원, 그중 자재비가 35억으로 책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사용된 자재는 10억 원어치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나머지 25억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때 기무요원 준영이 추가 자료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군단장님, 백송건설 계좌 내역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공사 대금이 백송건설로 입금된 직후 비슷한 금액이 여러 개인 계좌로 분산되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어요. 그중 한 계좌의 주인을 확인하고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계좌는 부군단장 송준호 소장의 부인명의 계좌입니다. 유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공사 대금이 준호의 가족 계좌로 흘러갔다는 건 그가 단순히 비리를 덮어준 게 아니라 직접 돈을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있어? 네. 송 소장의 사택 관리비도 백송건설에서 대납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의 2년치요.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며칠 전 회의실에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가라고 했던 그 얼굴. 그 미소 뒤에 이런 게 숨어 있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유나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오후에 유나는 시설처장 상범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유상범 중령, 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됐습니까? 상범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서류상으로는 자재가 다 들어간 건데 건물에는 없어. 그 자재들 어디 갔어? 상범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저도 현장 감독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윗선이야? 유나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급식도 윗선, 의료도 윗선, 시설도 윗선. 그 윗선이 대체 어디까지야? 상범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송 소장님이 백송건설 사장을 직접 연결해 주셨습니다. 공사 진행하면서 문제 제기하면 안 된다고 하셨고 준공 검사도 형식적으로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준공 검사 누가 했어? 감찰실에서 나왔습니다. 조상민 소장님 직속팀이었습니다. 유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조상민.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조상민이 누구야? 군단 상급부대 감찰실장입니다. 한강기동군단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죠. 퍼즐이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준호 위에 조상민이 있었던 거예요. 감찰실장이 비리를 덮어주고 부군단장이 현장을 관리하고 각 처장들이 실무를 담당하는 구조. 완벽한 카르텔이었습니다. 유상범 중령, 지금부터 협조하면 기회를 줄 수도 있어. 하지만 계속 숨기면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처리할 거야. 상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백송건설 대표 오인철이 매달 군단에 옵니다. 둘째 주 금요일마다 골프장에서 모임이 있어요. 송 소장님, 권도혁 대령, 그리고 가끔 조상민 소장님도 오십니다. 유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매달 둘째 주 금요일, 장세훈 소령이 말한 것과 같은 날이었어요. 그 골프장이 어디야? 김포에 있는 한강 골프클럽입니다. 유나는 메모를 했습니다. 다음 둘째 주 금요일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유나는 대피한 병사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체육관 바닥에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고 병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어요. 어떤 병사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어떤 병사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들어서자 병사들이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편하게 있어. 그녀는 한 병사 옆에 앉았어요. 21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어젯밤 많이 놀랐지? 병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다가 천장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서요. 먼지가 떨어지길래 뛰쳐나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고? 다행히 없습니다. 근데 짐을 다 못 챙겨서요. 내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유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천장이 무너진 건물에 다시 들어갈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본인이 다칠 뻔했다는 것보다 짐 걱정을 먼저 하는 20살짜리 병사를 보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당분간은 못 들어가. 안전 점검이 끝나야 해. 체육관을 나서며 유나는 중얼거렸어요. 이건 공사가 아니라 사기야. 그녀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급식으로 병사들의 뱃속을 망가뜨리고 의료로 제대로 된 치료를 막고 시설로 머리 위에 천장마저 위협하는 구조. 이 모든 게 돈을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어요. 사령부로 돌아온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 도혁, 상범, 기범, 세훈. 그리고 그 위에 조상민. 카르텔의 윤곽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잡아야 했어요. 둘째 주 금요일 한강 골프클럽.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유나가 낮게 말했어요. 끝까지 캐낼 거야. 한 명도 빠짐없이. 그녀의 눈빛에 차가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둘째 주 금요일을 이틀 앞둔 수요일, 유나의 집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박신우 상병의 어머니였어요. 박신우는 며칠 전 의무대에서 복통으로 쓰러졌던 병사였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군단장님, 면담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아들 일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나는 그날 오후에 면담 시간을 잡았습니다. 사령부 면담실에 들어선 박신우의 어머니는 50살 남짓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는데 눈가에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신우 상병 어머니시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머니는 자리에 앉으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말하려다 보복당했습니다. 유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신우는 원래 보급창에서 근무했다고 해요. 급식 납품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상관에게 보고했는데 며칠 뒤 갑자기 징계를 받았답니다. 근무태만이라는 명목이었죠. 근무태만이라니요. 그 아이가 얼마나 성실한데요. 입대 전에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는 아이예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징계 기록이 남으니까 휴가도 못 나오고 진급도 밀리고 그러다가 스트레스로 위장이 나빠져서 의무대에 실려갔는데 거기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았대요. 유나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신우가 뭘 보고했습니까? 납품되는 고기 상태가 이상하다고요. 색깔이 변하고 냄새가 났다고. 그걸 상관한테 말했더니 다음날 바로 보직이 바뀌었대요. 유나는 기무요원 준영을 불러 박신우 상병의 인사 기록을 조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가져온 기록을 보니 신우의 징계 사유는 근무태만이었지만 구체적인 정황 설명이 없었어요. 결재자는 인사처장 권도혁 대령이었습니다. 징계 기록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부당한 점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조치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울먹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군단장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 말밖에 없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면담을 마친 뒤 유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말한 병사가 징계를 받고 거짓을 덮은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는 구조. 이미 여러 번 목격한 패턴이었지만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유나는 또 다른 면담 요청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병사 본인이었습니다. 김하늘 일병, 20살의 젊은 병사였죠. 면담실에 들어온 하늘은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며칠째 잠을 못 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유나 앞에 서서 경례를 올렸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죠. 앉아. 무슨 일이야? 하늘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위독하십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가 신청했어? 하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신청했는데 반려됐습니다. 반려? 사유가 뭐야? 인원 부족이래요. 근데 하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유나가 기다리자 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같은 소대 선임이 어제 휴가 나갔습니다. 그 선임은 특별한 사유도 없었는데요. 유나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돈을 내면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10만 원을 내면 순서가 앞당겨지고 안 내면 아무리 급해도 뒤로 밀린대요. 유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휴가를 돈으로 산다고요. 저는 돈이 없어서 못 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임종도 못 가게 됐어요.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가 저 키워주셨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뵙고 싶은데 유나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20살짜리 병사가 할머니 임종을 가지 못하는 상황. 그것도 돈이 없어서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김하늘 일병. 유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휴가증을 찾아줄게. 오늘 중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하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그래. 가서 할머니 뵈어. 하늘이 벌떡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희망이 서려 있었어요. 군단장님, 잊지 않겠습니다. 하늘이 나간 뒤 유나는 즉시 인사처에 연락해 김하늘 일병의 휴가를 당일 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헌병대장 윤태원 중령을 불렀어요. 마재근 상사 알아? 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5의 헌병대장은 이 군단에서 오래 근무한 인물이었죠. 휴가 업무 담당 부사관입니다. 그 사람이 병사들한테 돈 받고 휴가 조정한다는 소문 들어봤어? 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소문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지금부터 증거를 잡아. 오늘 중으로 마재근 상사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준비해. 저녁 7시 유나는 직접 헌병대를 이끌고 마재근 상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재근이 놀라 일어섰어요. 48배 부사관으로 떡 벌어진 어깨에 거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군단장님 무슨 일로? 마재근 상사 지금부터 사무실을 수색하겠습니다. 재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헌병들이 사무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책상 밑 숨겨진 공간에서 장부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유나가 장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병사들의 이름과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월 이등병 김모 10만 원, 일병 박모 15만 원, 상병 최모 20만 원. 날짜별로 병사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게 뭡니까? 유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재근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마재근 상사,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재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하늘 일병 알아? 할머니가 위독한데 휴가를 못 받았어. 돈이 없어서. 그 아이가 할머니 임종을 놓치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거야. 내가 그걸 만든 거야. 재근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도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위에서 이제 위라는 말로 숨어도 안 가려져. 유나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이름을 말해. 인사처? 송 소장? 재근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돈은 인사처로 올라갔습니다. 절반은 권 대령님한테 갔어요. 유나는 장부를 헌병대장에게 넘겼습니다. 마재근 상사, 지금부터 직무에서 해임합니다. 영창 대기 후 군검찰 송치 준비해. 재근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유나는 씁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휴가라는 건 병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였어요.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잠시나마 군 생활의 고단함을 잊는 시간. 그걸 돈으로 사고 파는 구조가 버젓이 존재했던 겁니다. 사령부로 돌아온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하늘이 할머니에게로 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기무요원 준영이었어요. 군단장님,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 군단장님 차량 유리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라. 그게 전부입니다. 전화를 끄는 유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싸늘해졌어요.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어요. 두려움은 잠깐이었고 곧 다른 감정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들이 초조해하고 있다는 것, 자신이 제대로 된 곳을 찌르고 있다는 것, 조용히 하라고. 유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녀의 눈빛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모레가 둘째 주 금요일이었어요. 한강 골프클럽에서
그들이 모이는 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확인할 때였습니다. 둘째 주 금요일 한강 골프클럽에서 카르텔의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직접 가지 않았어요. 대신 기무 요원 준영에게 원거리 감시를 지시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해 누가 참석하는지,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 기록하라고 했죠. 아직은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후 3시쯤 유나의 집무실로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훈련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보고였습니다. 야간 사격 준비 중에 탄약 5발 직전까지 갔습니다. 불량탄 30발이 발견됐고 그중 3발은 약실에 장전된 상태에서 멈췄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불량탄이 약실에서 터졌으면 사수가 크게 다쳤을 수도 있었어요. 그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사격장 주변으로 병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부상 없이 빠져나온 사수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정비병들이 문제의 탄약을 검수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현장 지휘관에게 상황을 물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격 준비 중에 탄피가 이상하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탄약 일부가 습기를 먹어 부식되어 있었고 제조번호도 위조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유나는 문제의 탄약을 직접 확인했어요. 탄피 표면에 녹이 슬어 있었고 각인된 제조번호가 긁힌 듯 흐릿했습니다. 정상적인 군용 탄약이 아니었어요. 이 탄약 어디서 온 겁니까? 탄약창에서 출고됐습니다. 유나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탄약창으로 향했어요. 탄약창은 군단 부지 외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철조망과 경계초소로 둘러싸인 구역이었죠. 유나가 도착하자 탄약 정비대 지휘관 박태규 중령이 마중을 나왔어요. 49의 베테랑 장교로 이 군단에서 4년째 탄약을 관리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군단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오늘 훈련장에서 불량탄이 나왔어요. 탄약창 재고를 확인하겠습니다. 태규의 얼굴에 순간 긴장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유나를 창고 안으로 안내했어요. 탄약창 내부는 서늘하고 건조해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딘가 눅눅한 냄새가 났어요. 유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선반 위에 탄약 상자들이 줄지어 쌓여 있었어요. 그녀는 가장 가까운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탄약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는데 표면에 미세한 녹이 보였어요. 다른 상자도 열어봤습니다. 상황은 비슷했죠. 전체 재고 중 불량 의심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장에 있던 정비병이 대답했어요. 초동 점검 결과 최소 2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유나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전체 재고의 20%. 이건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빼돌리기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유나는 창고 안쪽으로 더 들어갔어요. 그러다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상자들과 분리되어 있는 탄약 상자들이었는데 포장 상태가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이건 뭡니까? 태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예비 물량입니다. 유나가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 든 탄약은 상태가 완벽했습니다. 녹도 없고 제조번호도 선명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제조번호 형식이 군용 탄약 규격과 달랐고 포장 박스의 바코드 규격이 백송 물류창고에서 쓰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이거 민수용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바코드, 백송 물류 규격이잖아. 태규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대답하지 못했어요.
유나는 창고를 나와 탄약창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류 캐비닛을 열어 입출구 기록을 확인했어요. 기록상으로는 정상적인 군용 탄약이 입고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창고에 있는 건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탄과 민수용 탄약이었습니다. 박태규 중령. 유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정상 탄약은 어디로 갔어? 빼돌린 거지? 태규의 무릎이 흔들렸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더 숨기면 저만 죽습니다. 이미 그쪽에서 입 닫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유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한테서? 태규가 고개를 숙였어요. 송 소장님과 조 소장님입니다. 탄약 일부를 빼서 외부로 넘기고 그 자리를 싸구려로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백송 계열 창고업체가 중개했고 거기서 어디로 갔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유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7년 전 707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잘못된 명령으로 부하를 잃었던 그날. 장비 불량으로 작전이 틀어지고 2명의 동료가 돌아오지 못했던 그날의 악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터지면 애들 얼굴도 못 찾아. 유나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에 서린 것은 분노를 넘어선 결이었습니다. 박태규 중령, 지금부터 직무에서 해임합니다. 탄약창 전체 봉쇄하고 모든 재고 긴급 점검 들어갑니다. 태규가 끌려나간 뒤 유나는 탄약창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불량탄이 얼마나 더 있을지,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생각하니 손이 떨렸어요. 사령부로 돌아온 유나는 기무요원 준영을 불렀습니다. 골프장 감시 결과는? 준영이 태블릿을 펼쳐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송준호 소장, 권도혁 대령, 백송그룹 오인철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준영이 한 장의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조상민 소장도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조 소장이 주변을 여러 번 경계하듯 둘러봤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한 것 같았어요. 유나의 눈이 빛났어요. 감찰실장 조상민. 드디어 얼굴을 확인한 거였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55쯤으로 보이는 인물이었는데 날카로운 눈매에 차가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죠. 대화 내용은? 거리가 멀어서 녹음은 어려웠지만 식사 후에 봉투가 오간 것 같습니다. 준영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흐릿하지만 누군가가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사진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급식, 의료, 시설, 휴가, 그리고 탄약. 모든 것이 백송이라는 하나의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위에 송준호와 조상민이 있었어요. 자금 흐름을 추적해 백송 계열사들의 계좌 움직임, 송 소장과 조 소장의 가족명의 계좌 전부 다. 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상관없어. 확실하게 잡아야 해. 그날 밤 유나는 집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탄약 비리는 다른 것들과 달랐어요. 급식이 나빠도 병사들은 배탈이 나는 정도지만 탄약이 불량이면 죽습니다. 전시에 탄약이 없으면 부대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어요. 이건 부패를 넘어선 반역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이건 끝까지 간다. 유나가 낮게 말했습니다. 송준호, 조상민 한 명도 빠짐없이 잡는다. 숙소로 돌아온 뒤에도 유나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707시절 잃어버린 동료들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어요. 그때도 누군가의 부패와 무능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다시는 안 돼. 유나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내가 막는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탄약 비리가 터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윤아의 집무실로 공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상급부대 감찰실, 수신자는 한강기동군단장 장윤아 중장. 내용은 단 한 줄이었어요. 군단장 직무 관련 특별감찰 실시 통보. 윤아는 공문을 읽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요. 손끝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카르텔이 먼저 선수를 친 거였어요. 그날 오후 감찰실장 조상민 소장이 직접 군단을 방문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남자는 55의 나이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인물이었어요. 골프장 사진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상민은 윤아를 마주하며 얼굴에 미소를 띄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죠. 장윤아 중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감찰실장 조상민입니다. 윤아도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나눴습니다. 상민의 손이 차가웠어요. 감찰실장님이 직접 오셨군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상민은 서류 가방을 열며 대답했어요. 군단장님의 최근 직무 수행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형식적인 절차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윤아가 부임 후 내린 결제 목록, 예산 집행 내역, 인사조치 기록 등이었어요. 군단장님이 부임하신 후 단기간에 많은 인사조치를 내리셨더군요. 장세훈 소령 직무 배제, 홍기범 소령 대기 명령, 마잭은 상사 해임, 박태규 중령 직무 해임. 열흘 만에 4명입니다. 상민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을 이었어요. 이 정도 속도는 좀 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닌지. 개인적인 감정이요? 윤아가 차분하게 받아쳤습니다. 장세훈 소령은 군납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고 홍기범 소령은 유통기한 지난 약품을 병사들에게 투여했습니다. 마잭은 상사는 병사들에게 돈을 받고 휴가를 팔았고 박태규 중령은 탄약을 빼돌렸어요. 전부 증거가 있는 사안입니다. 상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증거라. 그 증거가 적법한 절차로 수집된 건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윤아는 등줄기에 땀이 배어나오는 걸 느꼈어요. 회의실 안에는 상민의 수행원 2명이 서 있었고 윤아는 혼자였습니다. 이 넓은 군단에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적법한 절차요? 윤아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감찰실장님, 제가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군단장으로서 제 관할 하에 있는 비위 행위를 조사하고 조치한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상민은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 입꼬리가 살짝 실룩거렸어요. 문제라기보다는 확인 절차입니다. 군단장님의 예산 집행 내역에도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요.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긴급 식재료 구매비, 의약품 긴급 조달비, 생활관 긴급 보수비. 전부 정상적인 입찰 절차 없이 집행되었더군요. 긴급 상황이었으니까요. 병사들이 배탈로 쓰러지고 유통기한 지난 약을 맞고 천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입찰 절차를 밟으라고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군단장님. 상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윤아는 잠시 상민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쥐어 감췄어요. 감찰실장님. 윤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비리건들 감찰실에서 이미 알고 계셨죠? 백송푸드 납품 비리, 한빛의료재단 약품 빼돌리기, 백송건설 부실 공사. 전부 감찰실 관할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조치가 없었습니까? 상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년 전 생활관 준공 검사도
감찰실에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부실 공사를 못 잡으셨어요? 아니면 알고도 넘어가신 겁니까?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군단장님,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의심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유나는 혼자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상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방 표정을 추슬렀어요. 좋습니다. 서로 할 말이 있으시다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하시죠. 그는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어요. 군단장님,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나오기 힘들어집니다. 문이 닫히고 유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기무요원 준영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군단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감찰팀이 군단 내 자료실에서 서류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군단장님이 확보한 비리 증거 자료들이에요. 유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인멸이었어요. 그녀는 즉시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자료실 앞에는 감찰실 소속 장교 2명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박스에 서류를 담고 있었습니다. 잠깐요. 유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서류들 뭡니까? 감찰 장교가 대답했어요. 감찰 조사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조상민 소장님 지시입니다. 유나가 헌병을 불렀습니다. 헌병대장 태연이 부하들을 이끌고 달려왔어요. 헌병 4명이 일렬로 서서 한 발 전진하자 감찰 장교들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흔들렸어요. 이 서류는 한 장도 반출할 수 없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감찰 장교들은 결국 빈손으로 물러났어요. 그날 밤 유나는 집무실에서 준영과 마주 앉았습니다. 자금 흐름 추적은 어디까지 됐어? 준영이 태블릿을 펼쳤어요. 은행 협조 받느라 며칠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쉽게 자료를 안 내놓더라고요. 그래도 겨우 윤곽이 잡혔습니다. 뭐가 나왔어? 백송푸드, 한빛의료재단, 백송건설. 이 세 곳에서 나간 돈이 결국 같은 곳으로 모입니다. 오인철 회장의 개인 회사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여러 개인 계좌로 분산되는데 그중에 송준호 소장 부인 계좌, 권도혁 대령 부인 계좌 가리고 준영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조상민 소장의 장남명의 계좌도 있습니다. 유나의 눈이 빛났습니다. 드디어 조상민까지 연결되는 돈줄을 잡은 거였어요. 이거면 충분해? 금융 자료만으로는 정황 증거에 불과합니다. 결정적인 물증이 더 필요해요. 유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골프장 모임 말고 다른 곳에서도 만나지 않을까? 더 은밀한 장소에서. 다음 날 준영이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김포 외곽에 별장이 하나 있어요. 오인철 회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 공식 기록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송준호 소장과 조상민 소장의 차량이 여러 번 목격됐어요. 유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을까? 비자금 금고일 수도 있고 비밀 회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해. 군검찰과 협조해서 움직인다. 그때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어요. 장 중장님, 상민의 목소리였어요. 오늘 자료실 건 불쾌하셨겠지만 오해입니다.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해요? 무슨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군단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이 상황이. 유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협박이 안 통하니까 이제 회유로 나오는 거였죠.
이제 시간이 없어. 유나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쪽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끝내야 해.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카르텔과의 최종 대결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건 이틀 뒤였습니다. 군검찰과의 협조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뤄졌어요. 유나가 그동안 확보한 자금 흐름 자료와 증인 진술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군검찰도 이 사건의 규모를 파악하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였죠. 새벽 5시 유나는 헌병대를 이끌고 김포 외곽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유나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 때문이 아니라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카르텔의 심장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실패하면 자신이 끝나는 거였죠. 별장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주변에 인가가 없어서 은밀한 모임을 하기에 딱 좋은 장소였어요. 새벽 5시 30분 헌병대가 정문을 돌파했습니다. 군검찰 영장 집행입니다. 문 열어요. 경비원이 당황해하는 사이 헌병들이 안으로 진입했어요. 유나도 뒤따라 들어섰습니다. 별장 내부는 생각보다 호화로웠어요. 대리석 바닥, 고급 가구, 벽에 걸린 그림들. 군인들의 비자금으로 이런 곳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2층 서재부터 수색합니다. 헌병대장 태연의 지시에 따라 헌병들이 흩어졌어요. 유나는 직접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책장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헌병 한 명이 바닥을 살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단장님, 여기 보세요. 이쪽 책장 아래만 먼지가 거의 없습니다. 자주 움직인 흔적이에요. 유나가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확실히 다른 곳은 먼지가 쌓여 있는데 그 책장 앞 바닥만 깨끗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책장 옆면을 더듬다가 힘을 주어 밀었어요. 뻑뻑한 소리와 함께 책장이 움직이면서 뒤에 숨겨진 철제 문이 드러났습니다. 여기 금고가 있습니다. 전문 장비를 가져온 헌병이 금고 문을 열었어요. 철제 문이 열리는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먼지, 그리고 묵은 돈 냄새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서류 뭉치, 하드디스크 여러 개, 그리고 현금 다발이었어요. 유나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거기에는 지난 5년간의 자금 흐름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백송푸드에서 얼마가 나갔고, 한빛치료재단에서 얼마가 빠졌고, 백송건설에서 얼마가 흘러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까지 전부 적혀 있었죠. 송준호 소장, 권도혁 대령, 조상민 소장. 이름 옆에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매달 수천만 원씩 5년 동안. 이거면 됩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에 든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하드디스크에는 더 많은 자료가 담겨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유나의 눈에 띄었습니다. 3년 전 날짜로 된 녹취록이었어요. 생활관 준공 검사건 그냥 통과시켜. 어차피 누가 뭐라 안 해. 목소리의 주인은 조상민과 송준호였습니다. 부실 공사를 알면서도 덮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별장 수색이 끝나갈 무렵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군단장님, 송준호 소장이 도주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택을 나서고 있어요. 유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막아. 절대 놓치면 안 돼. 송준호의 자택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이미 헌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서다가 저지당한 상태였습니다. 유나가 다가갔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부군단장님? 준호가 유나를 보자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군단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방금 별장 금고에서 장부를 찾았어요. 부군단장님 이름이 들어간 장부. 유나가 휴대폰을 들어 녹취록 파일을 재생했어요. 생활관 준공 검사건 그냥 통과시켜. 준호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헌병들이 준호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만 물을게요. 왜 그랬어요? 병사들 밥에 썩은 고기가 들어가는 거 알면서, 유통기한 지난 약이 쓰이는 거 알면서.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군단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이 조직이 얼마나 깊은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변명입니까? 사실입니다. 조 소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꼭대기가 누군지. 오전 10시 조상민 소장의 자택 앞. 군검찰 수사관들과 헌병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유나도 현장에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상민이 나왔습니다. 그는 정장을 갖춰 입고 있었는데 표정은 놀랍도록 담담했어요. 조상민 소장, 군검찰 영장에 따라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에도 그는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군단장님, 한 가지 인정하죠. 당신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강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구조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를 잘라도 다른 곳에서 자라나요. 유나가 한 발 다가섰어요. 그래도 자르는 겁니다. 하나씩 계속. 상민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오래 못 버텨요. 이 조직에서는. 그건 제가 판단할 일입니다. 상민이 차에 실려 떠났습니다. 유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도 승리감보다 묵직한 피로감이 먼저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이긴 건 맞았지만 무언가를 치른 느낌이었습니다. 오후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백송그룹 오인철 회장도 검찰에 소환되었고 권도혁 대령을 비롯한 카르텔 구성원 전원이 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군단 사령부에서는 병사들이 조용히 소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식당에서, 생활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군단장님이 해냈대. 진짜? 송 소장님도 잡혔어? 저녁 무렵 유나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군단 부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몸 전체가 나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지난 3주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임 첫날의 이상한 숫자들, 식당에서 만난 컵라면 먹는 병사들, 천장이 무너진 생활관, 할머니 임종을 못 간 김하늘 일병의 눈물. 끝났어. 유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가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지. 이제 겨우 시작이야. 카르텔은 무너졌지만 부서진 것들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병사들의 밥상을, 의료를, 생활관을,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군단에 대한 신뢰를. 창밖의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한강기동 군단을 만들어야 할 때였습니다. 카르텔이 무너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군검찰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송준호, 조상민, 권도혁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은 구속 상태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한강기동군단 비리 사건이 연일 보도되면서 군 내부가 술렁이고 있었죠. 그런데 조사가 깊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것이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그날 오후 기무 요원 준영이 유나의 집무실로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오래된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군단장님, 별장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뭔데? 준영이 파일을 펼쳤어요. 10년 전 기록입니다. 맹우철 대령 무공 훈장 수여 건인데 뭔가 이상해요.
유나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맹우철.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군단 내에서 영웅으로 통하는 인물이었죠. 10년 전 훈련 중 사고에서 동료를 구했다는 이야기로 무공훈장을 받았고 그 이후로 승승장구해서 지금은 대령 계급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유나의 미간이 점점 좁아졌어요. 이게 뭐야? 서류에는 당시 사고 보고서와 증인 진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과 내용이 달랐어요. 공식 기록에는 맹우철 당시 소위가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를 구출했다고 되어 있었지만 이 서류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동료를 구한 사람은 정호빈 당시 병장이었어요. 하지만 공식 보고서에서는 정호빈의 이름이 지워지고 맹우철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죠. 조작된 거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조작에 송준호와 조상민이 관여한 흔적이 있어요. 준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송준호는 인사참모였고 조상민은 감찰장교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재가 이 보고서에 찍혀 있어요. 그리고 맹우철은 백송 장학생이었어? 네. 맹우철도 백송 장학생 출신입니다. 이 영웅 서사가 카르텔의 홍보수단으로 활용된 것 같아요. 백송 장학생이 영웅이 되면 후배들 선발이나 이미지 관리에 도움이 되니까요. 유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진짜 영웅의 공을 빼앗아 가짜 영웅을 만들었다니. 정호빈은 지금 어디 있어? 저녁 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경기도 양평이에요. 그런데 준영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당시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상위군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집 밖을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유나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동료를 구하고도 공을 빼앗기고 몸까지 다친 채 10년을 살아온 사람. 그 시간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만나러 가야겠어. 다음 날 유나는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정호빈의 집은 시골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단층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현관문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유나가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문이 열렸어요. 문 앞에 선 사람은 38살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에는 보조기구가 달려 있었죠. 누구세요? 호빈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장윤아입니다. 한강기동군단장이에요.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호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어요. 집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빛바랜 사진들. 거실 한쪽에는 목발이 세워져 있었어요. 유나는 권유받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호빈의 말투는 건조했어요. 오랜 시간 사람을 만나지 않은 사람 특유의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10년 전 일에 대해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호빈의 어깨가 굳어졌어요. 그의 눈에 고통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유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근에 군단 비리 조사를 하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당시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증거예요. 정호빈 씨가 동료를 구했는데 그 공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어요. 호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계셨죠? 네. 호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위에서 막았고 결국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역하신 거예요? 네.
더 이상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죄가 되는 곳에서는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사람이 10년 동안 품어온 억울함이 느껴졌어요. 다리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정우빈 씨, 저희가 재심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당시 보고서를 정정하고 정우빈 씨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어요. 호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입니까? 네. 진짜 영웅이 제자리를 찾아야죠. 호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닫아두었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방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나이든 부부가 나왔습니다. 호빈의 부모였죠. 누구세요? 어머니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어요. 한강기동 군단장 장윤아입니다. 정우빈 씨의 명예회복건으로 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놀라움이 퍼졌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윤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윤아의 가슴이 찡했어요. 10년. 아들이 억울하게 당한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부모의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군단으로 돌아온 윤아는 즉시 재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맹우철 대령을 소환해 당시 상황을 추궁했어요. 처음에 우철은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때 제가 아니라 정우빈 병장이 동료를 구했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우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위에서 저한테 공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백송 장학생 출신 장교가 영웅이 되면 좋다고. 저도 거부하고 싶었지만 거부하지 않았잖아요. 윤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10년 동안 다른 사람의 공으로 영웅 행세를 했어요. 그동안 정우빈 씨는 억울함을 품고 살았고요. 우철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일주일 뒤 윤아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훈련사고 당시 동료를 구한 진짜 영웅은 정우빈 전 병장이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조작되었고 관련자들은 현재 군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은 정우빈 씨에게 깊이 사과드리며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윤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군단 강당에서 정우빈의 명예회복식이 열렸습니다. 윤아가 직접 주관했어요. 강당에는 군단 장병들과 호빈의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호빈이 보조기구를 짚고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윤아가 그에게 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정우빈 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당신이 진짜 영웅이에요. 호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강당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호빈의 부모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윤아는 박수 소리 속에서 생각했어요. 카르텔을 무너뜨린 것도 중요했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정의는 거창한 것만이 아니라 이런 작은 회복에서도 시작된다고. 이제야 정의가 바로 섰습니다. 호빈의 아버지가 윤아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강당을 나서며 윤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봄 하늘이었어요. 한강기동군단에 부임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지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어요. 이 군단을 제대로 된 군단으로 만드는 것. 병사들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곳으로. 거의 다 왔어. 윤아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부임 2달째 되던 날
한강기동군단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윤아는 평소처럼 부대를 순시했어요. 먼저 들른 곳은 병사 식당이었습니다. 2달 전 처음 왔을 때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어요. 배식대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철 나물, 두부조림, 그리고 도톰하게 썬 돼지고기 김치찌개. 병사들은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었는데 예전처럼 컵라면을 들고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윤아는 배식대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급양관이 다가와 경례를 올렸어요. 오늘 식단 어떻습니까? 새 납품업체에서 들어온 재료들입니다. 원산지 확인도 전부 마쳤고 유통기한도 넉넉합니다. 윤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송푸드와의 계약은 이미 해지되었고 새로운 업체가 정상 시세로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차액으로 빠져나가던 예산이 온전히 식재료질 향상에 쓰이게 된 거였죠. 식당을 나서며 윤아는 한 병사와 눈이 마주쳤어요. 부임 첫날 컵라면을 먹고 있던 그 병사였습니다. 요즘 밥 어때? 병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짜 달라졌습니다. 이제 배탈도 안 나고 밥맛이 있어요. 윤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작은 변화가 병사들의 일상을 바꾸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들른 곳은 의무대였습니다. 의무대 건물은 아직 낡았지만 내부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운 의료재단과 계약을 맺으면서 최신 약품과 장비가 들어왔고 유통기한 지난 수액팩이나 약품은 전부 폐기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의무대장이 윤아를 맞았어요. 35의 젊은 군의관이었는데 눈빛이 맑고 단정했습니다. 복통 환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저히 줄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복통으로 내원한 병사가 12명이에요. 2달 전에는 130명이 넘었던 걸 생각하면 큰 변화죠. 130명에서 12명. 숫자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그 차이는 100명이 넘는 병사들이 더 이상 배를 움켜쥐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윤아는 의무대를 나서며 삼중대 생활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2달 전 천장이 무너졌던 그 생활관은 지금 보수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서 설계 도면대로 정확하게 시공하고 있었습니다. 단열재도 방수층도 내화재도 빠짐없이 들어가고 있었죠. 공사 현장을 지나 임시 생활관으로 쓰이던 체육관에 들렀어요. 이미 병사들은 인근의 다른 생활관으로 분산 배치된 뒤였습니다. 체육관 바닥에 깔려있던 매트리스는 치워졌고 다시 원래의 용도로 돌아가 있었죠. 윤아는 체육관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당시 32명의 병사들이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전 10시 윤아는 사령부 회의실에서 참모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참모진의 얼굴들이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송준호, 권도혁, 유상범, 홍기범. 카르텔에 연루되었던 인물들은 모두 자리를 떠났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유령 병력 정리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인사처장이 말을 시작했어요. 부임 첫날 군단장님이 지적하셨던 25명의 미확인 병력권입니다. 조사 결과 장부에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유령 병력이었으며 해당 인원에 대한 급여가 5년간 허공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윤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전액 환수 조치 후 병사복지 예산으로 전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휴가 버스 운행 확대, 생활관 냉난방 시설 개선, 그리고 체력 단련장 장비 교체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허공으로 흘러가던 돈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윤아는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편지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병사들의 부모님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였습니다. 아들이 요즘 밥이 맛있다고 합니다. 군단장님 덕분입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이 없어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가를 제때 보내주셔서 할머니 장례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윤아는 편지들을 한 장씩 읽어내려갔어요. 손에 든 종이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2달 동안 달려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 같았어요. 오후에 윤아는 기무요원 준영을 불렀습니다. 기만을 일병 근황은? 준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임종에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복귀해서 정상 복무 중이고요. 다음 달에 상병 진급 예정입니다.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임종도 못 가게 했던 휴가 장사꾼 마재근 상사는 지금 영창에 있었습니다. 김하늘은 제때 휴가를 받아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었죠. 박신우 상병은? 징계 기록이 원상 복구됐습니다. 진급도 정상 궤도에 올랐고 부모님이 다시 면담을 요청하셨어요. 이번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정의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윤아는 사령부 건물을 나섰어요. 오늘따라 좀 걷고 싶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한 군단 부지를 천천히 걸었어요. 생활관 건물들 사이로 병사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축구를 하는 병사들의 함성이 들렸고 매점 앞에서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는 얼굴들이 보였죠. 윤아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2달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맞지 않는 숫자들, 컵라면을 먹는 병사들, 회피하는 참모진의 눈빛. 그때는 이 군단이 썩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생활관에서 나온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10명, 20명, 30명. 점점 더 많은 병사들이 모여들었어요. 군단장님, 맨 앞에 선 병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임 첫날 컵라면을 먹고 있던 그 병사였어요. 저희 대표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단장님이 오시고 나서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밥이 맛있어졌고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됐고 휴가도 공정하게 나갑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이제 안심하신다고 하세요. 병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병사가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뒤에 서 있던 병사들도 일제히 경례를 올렸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윤아는 그 경례를 받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애써 참으며 답례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버텨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윤아가 병사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닙니다. 부패는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켜봐야 합니다. 이상한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숨기지 말고.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이들이 웃을 때까지 개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윤아가 낮게 말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생활관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이 군단 부지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윤아는 사령부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불빛 아래에서 병사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안전한 건물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 그게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전부였어요. 집무실에 들어선 윤아는 창가에 섰습니다. 멀리 한강이 보였어요.
강물이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는 이제 누구의 것이 아니라 군인 모두의 것이야. 윤아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한강기동 군단의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한 사람이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용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느끼셨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함을 품고 사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작은 용기로 무언가를 바꿔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연의 고백에서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중히 읽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